안녕하세요. 세상 만사 요지경이라는 말이 있죠. 평탄하게 살던 사람도 뜻밖의 사고로 한순간에 인생이 뒤바뀌기도 하니 맞는 말 같습니다. 저 역시 30 초반까지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다가 3번의 큰 사건을 겪으면서 인생이 크게 요동쳤는데요. 지금 돌아봐도 참으로 믿지 못할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제 사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30대 초반에 결혼을 했어요. 연애에 큰 관심이 없어서 일만 하다 보니 어느덧 나이가 그렇게 되었더군요. 그 사이 친구들은 대부분 결혼을 해서 조바심이 날 무렵 직장 동료를 통해 소개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이에요. 특별한 건 없었지만 사람이 성실하고 착해 보여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남편도 무던한 제가 좋았는지 1년도 안 되어서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렇게 남편과 1년도 사귀지 않고 곧바로 결혼을 하게 되었죠. 둘 다 나이가 있어서 임신을 서둘렀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과 의논하여 직장을 그만두었고 얼마 후 바로 아이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쌍둥이가 들어섰지 뭐예요. 아들, 딸을 한 번에 갖기로 했으니 주변에서는 축하해 주었지만 시어머니는 내 아들 등골지겠다며 못마땅히 하셨어요. 이제와 하는 말이지만 처음부터 구마모눈하며 저를 크게 반기지 않으셨고 결혼 후에도 그다지 살갑게 대해주지 않으셔서 그리 서운하진 않았습니다. 남편과 제가 기뻐하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죠. 다행히 평소 무뚝뚝해서 좀처럼 감정 표현을 안 턴 친정엄마는 아이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셨네요. 이후 쌍둥이를 키우는 일은 고단하고 힘들었습니다. 남편도 혼자 생계를 책임지느라 주말 출근과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부부가 서로를 위하니 견딜만 했어요. 무럭무럭 커가는 아이들을 보면 하루의 피로가 다 날아가기도 했고요. 그렇게 평범하고 평온한 일상이 언제까지고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그 끔찍한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말이죠. 거기 이진웅 씨 댁이죠? 여기 응급실인데요. 위급한 상황입니다. 빨리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자정이 다 되도록 남편이 오지 않아서 아이들을 재우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다급한 의료진의 목소리에 친정엄마에게 급히 아이들을 맡기고서 부랴부랴 병원으로 향했어요. 응급실 베드에 누워 의식을 잃은 남편을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는데 누군가 와서 제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는 게 아니겠어요? 야, 이년아. 우리 남편 살려내. 살려내라고. 왜 이러세요? 갑자기 한 중년 여성이 제게 달려들어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는데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몰라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중년의 여성은 자기 남편을 살려내라고 악을 쓰며 울었어요. 알고 보니 야근을 하고 돌아오던 남편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겁니다. 사거리에서 신호를 못 보고 달리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았다고 하더군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고 했어요. 고등학생, 중학생 아이를 둔 가장이었죠. 야밤에 배달 일을 하다가 변을 당한 상황이라 피해자 부인도 맨발로 응급실에 달려온 참이었습니다. 저도 경황이 없었지만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은 그분은 오죽했겠어요. 저를 붙잡고 악다구니를 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머리끄댕이를 잡고 이리저리 흔드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두 손을 싹싹 비며 사과하는 예뿐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의료진은 제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남편이 이번 사고로 하반신마비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곧바로 수술을 받지 않으면 척추가 손상돼서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긴급수술에 경찰 조사까지 저는 혼자서는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급히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도착한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제 멱살부터 잡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이년아, 니년이 남편 잡아먹을 팔자라고 하더니 기어코 내 아들 인생을 철단내는구나.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아들 어떻게 할 거냐고.
어머니, 이것 좀 놓고 말씀하세요. 방금까지 피해자 가족에게 이리저리 휘둘리며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시어머니까지 이러시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건지 그 순간은 서럽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 않고 응급실에서 쩌렁쩌렁 소리 지르셨어요. 저것이 남편 잡아먹을 팔자를 타고났다고 하더니 아이고 내 생떼 같은 아들을 잡아먹는구나. 저 용을 같은 걸 집에 들여서 우리 귀한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 아이고 아이고. 의료진의 경비원까지 와서 겨우 상황이 수습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결국 제가 정신을 부여잡고 남편의 긴급수술을 진행하고 변호사를 알아보는 일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보험비가 나오긴 했지만 사고 자체가 남편 과실이라 금액이 크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 수술비에 합의금까지 마련해야 하니 눈앞이 캄캄했죠. 결국 전세금을 빼고 모아놓은 돈을 다 털어 겨우 수술에 합의까지 맞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넘어야 할 산이 많았어요. 남편의 재활치료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네요. 그런데 일자리 구하는 게 쉽지가 않더군요. 경력 단절 기간이 길어서인지 일반 회사에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급한 대로 식당 일이든 마트 캐셔든 닥치는 대로 구했는데 그조차도 몸이 약해 보인다며 거절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체구가 작고 말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는 남편의 재활치료가 늦어지면 큰일 날 수 있다고 하고 쌀이며 계란이며 애들이 먹을 건 다 떨어져 가고 하루하루 피말리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앞이 너무 막막해서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수시로 했어요. 그럴 때마다 아이들 얼굴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지만 아이들이 잠든 밤에는 저 몰래 눈물을 훔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친정엄마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날도 식당에 면접을 보러 갔다가 거절당하고 돌아오던 길이었죠.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 왜 이렇게 말랐어? 친정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국밥집으로 가서 뜨끈한 국밥부터 한 그릇 사주셨어요. 그간 애들 먹을 음식도 얼마 남지 않아서 저는 하루 한 끼로 버티던 때라 허겁지겁 국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엄마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시더군요. 그러더니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일이 영 안 구해지면 엄마 식당에서 일해. 엄마 식당에서? 일하던 사람이 사정이 있어서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두게 됐거든. 딸이라고 더 챙겨주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너랑 애들 먹고 살 만큼은 줄 수 있을 거야. 엄마는 시장에서 뼈해장국집을 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차린 식당이라 몇십 년째 벌써 그곳에서 장사를 이어오고 계셨습니다. 가끔 엄마를 도와드리러 가면 가서 공부나 하라고 제 등을 떠밀고는 하시던 어머니였어요. 제가 식당 일을 하는 걸 끔찍이도 싫어하셨거든요. 저녁에 술 취한 손님들이 행패를 부리는 날이면 너는 절대 이런 일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네요. 그런 엄마가 제게 먼저 식당 일을 제안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는 찬밥 던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기에 알겠다고 하고 곧바로 식당으로 출근했어요. 식당 일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무거운 뼈를 나르고 삶고 재료를 손질하다 보면 오전 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저녁까지 무거운 뚝배기를 나르고 치우고 설거지를 하다 보면 밤에는 어깨가 쑤셔서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게다가 사무직만 해봤지 이런 쪽으로는 일머리가 없어서 엄마에게 혼나기도 많이 혼났어요. 빨리빨리 움직여야지. 그렇게 굶뜨면 어쩌자는 거야. 테이블 번호를 아직도 못 외웠어? 설거지만 하고 끝내면 어떡해. 뜨거운 물에 팔팔 삶아야 소독이 되지. 어찌나 모질게 구박하시는지 딸한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가끔은 서운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식당에 지갑을 놓고 와서 버스 정류장까지 갔다가 돌아왔는데 엄마가 불 꺼진 식당에서 혼자 술을 드시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술 취한 손님들 상대하면서 진절머리가 났다며 맥주 한 모금도 안 드시는데 독한 소주를 혼자 드시고 계시기에 어리둥절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엄마가 저를 보더니 얼른 눈물을 훔치시는 거예요. 엄마 뭐해? 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어? 왜 다시 왔어? 지갑을 놓고 가서. 근데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냥 네가 너무 안쓰러워서 그래. 저는 뜻밖의 엄마의 말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제야 엄마가 속의 말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딸은 엄마 팔자 따라간다고 하잖아. 나는 그 말이 그렇게 싫었어. 그래서 악착같이 살았는데 너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고 노력했는데 결국은 내 박복한 팔자가 내 딸 인생까지 망치는 것 같아서 이게 다 내 죄 같아서 너한테 너무 미안하네. 시장통에서 오래 장사를 하셔서 그런지 무뚝뚝하고 좀처럼 감정 표현을 하지 않는 엄마라 그런 생각을 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데 어찌나 죄송스럽던지 저도 모르게 엄마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런 생각을 해? 엄마가 왜 미안해? 엄마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그냥 난 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해. 사고가 나고 싶어서 난 것도 아니고 진우, 진이 아빠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잖아. 난 오히려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 어렵게 장사해서 대학까지 다 가르쳐놨는데 그거 하나도 못 살리고 이렇게 엄마 마음 아프게 해서. 안쓰러워서 그러지. 평생 험한 일 안 하고 살았는데 두 애들 내게 살리겠다고 아등바등 사는 네가 너무 안쓰러워. 내가 좀 더 잘 살았으면 그깟 생활비 병원비 척척 제뒀을 텐데 결국은 내 딸 이렇게 부려먹고 싸야 돈을 줄 수 있으니 여태 헛산 것 같다. 그런 생각하지 마. 엄마 덕분에 생활비 치료비 걱정 안 하고 하루하루 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데. 힘든 시기 잘 견딜 수 있게 엄마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줘서 너무 고마워. 나중에는 내가 엄마의 버팀목이 되어줄게. 저 역시 살가운 딸이 아니라 그간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는데 그날은 엄마 손을 꼭 부여잡고 숨겨왔던 마음을 다 털어놓았어요. 그리로 내 가게라 생각하고 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엄마는 제 월급을 올려주시고 틈틈이 아이들 옷이나 신발을 사주시면서 가게에 도움을 주시려고 노력하셨어요. 하지만 시댁 쪽에서는 그 어떤 도움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이 모든 일의 책임을 저에게 돌리시며 저를 원망하셨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던 남편이 의식을 차리고 일반 병실로 내려왔을 때도 시어머니가 한 첫 마디는 바로 이거였어요. 그러게 엄마가 뭐라고 했니? 전현이 남편 잡아먹을 년이라고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했지? 내 생떼 같은 아들 살린다고 엄마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기도하고 구했는 줄 알아? 아이고 내 아들, 내 귀한 새끼. 남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솔직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 돈으로 어린 손주들 밥 한 끼 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른 집을 보면 아무리 며느리가 미워도 손주들은 예뻐한다는데 시어머니 눈에는 오직 아들인 남편만 보이는 듯 했습니다. 남편이 어느 정도 재활을 마치고 퇴원했을 때도 집을 보고는 오만 잔소리를 늘어놓으셨어요. 아유 세상에, 너는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아픈 사람을 이런 판지압방에 두면 어쩌자는 거야? 저희가 가진 보증금으로는 이런 집밖에 못 구해요, 어머님. 이것도 집주인 아주머니께 사정사정해서 겨우 얻은 거예요. 아니, 아범이 여태 뼈 빠지게 모아놓은 돈은 다 어디다 쓰고 얼마나 사치를 부렸으면 가산을 다 탕진했다는 거야?
아범 수술비 병원비 하느라 다 썼죠. 보험료 나왔을 거 아니야. 너 그 보험료 다 어쨌는데? 엉뚱한 데 쓰고 딴소리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쪽 가실이라 보험료 얼마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합의도 겨우 했고요. 그것도 제가 매일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죄해서 겨우 한 거예요, 어머님. 그럼 남편이 왜 그것도 못해? 어린 손주들이 여태 이런 반지 합방에서 산 건 안타깝지도 않으신지 어머님은 오로지 남편만 걱정했어요. 가습기를 사라, 공기청정기를 사라, 돈 한 푼 안 보태주시면서 올 때마다 잔소리를 늘어놓으셨습니다. 하루는 제가 너무 서운해서 시어머니께 물어보았어요. 어머님, 아범도 아범이지만 우리 진우 진이 좀 챙겨주세요. 쟤들이 네 자식이지 내 자식이니? 생긴 것도 치엄마를 쏙 빼닮아서는. 그래서 그런가 난 영 정이 안 가는구나. 아무리 미워하는 며느리를 닮았다고 해도 친손주들인데 대놓고 저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더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무뚝뚝하긴 해도 매번 아이들만 보면 먹을 거 입을 거 뭐 하나라도 챙겨주시는 친정엄마와도 비교가 됐습니다. 서운할 때도 많았지만 그나마 남편이라도 챙기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식당에서 일하느라 남편을 돌볼 처지가 못 됐으니까요. 다행히 남편은 긴급 수술을 받은 게 잘 돼서 하반신마비는 오지 않았고 3년 정도가 지나니 일상생활은 무리 없이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렇게 된 후에도 좀처럼 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힘들게 식당 일을 하고 돌아오면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집안은 늘 엉망이었어요. 여보, 설거지 정도는 좀 해주면 안 될까? 나도 일하고 오면 힘든데. 나 아직 움직이기 불편해. 오래 서 있으면 팔다리가 다 저리다니까. 그럼 애들만 좀 씻겨주면 안 돼? 내가 와서 씻기면 너무 늦어서 그래. 아, 애들 둘은 나 혼자 어떻게 씻겨. 당신이랑 같이 해야지. 하지만 말만 그럴 뿐 제가 애들을 씻을 때 남편은 누워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그때마다 아직은 아픈 사람이니 너무 뭐라고 하지 말자 스스로를 다독였네요.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비싼 운동용품을 잔뜩 사서 돌아오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다 뭐야? 아,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몸이 굳으니까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필라테스가 재활에 그렇게 좋대. 그거 한번 배워보려고. 돈이 어디 있어서? 걱정하지 마. 어머니가 대준다고 하셨으니까. 시아버지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보험료가 꽤 나와서 시어머니는 그 돈으로 생활하고 계셨어요. 연금도 꽤 나왔고요. 집도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어서 일을 안 해도 크게 부족함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병원에 있을 때 연락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 먹일 쌀이 뚝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어찌나 매몰차게 거절하시던지 그 이후로는 시어머니께 일절 금전적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네요. 그런 시어머니가 남편이 필요한 돈은 척척 지원해 주시니 솔직히 기분이 좀 그랬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얼른 회복해야 저희 집안 살림도 좀 피할 테니 별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라도 지원해 주시니 고맙게 생각하자 애써 좋게 생각했죠. 근데 남편은 몸이 회복되고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일은 하지 않고 집에서만 시간을 때우더군요. 여보, 저번에 경비일 알아본다고 하지 않았어? 아, 그거? 생각해보니까 그건 나이 드신 분들이나 하는 거잖아. 나는 아직 4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 내가 하기엔 좀 그렇지. 택배 일은? 야, 나 교통사고 나고 몇 년 안 됐어. 그렇게 힘든 일을 어떻게 해. 아, 그래, 그렇지. 그럼 경력 살려서 재취업하는 건 어때? 경력 단절 기간이 좀 있지만 아파서 쉰 거니까 이해해주지 않을까? 하루 8, 9시간을 어떻게 앉아있어. 전처럼 그렇게는 일 못하지. 남편은 교통사고 후유증을 핑계로 이 일도 저 일도 다 싫다고 했습니다. 사무직도 몸쓰는 일도 안 된다고 하니 저도 답답했죠. 게다가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해서 모진 소리를 늘어놓으셨네요. 너는 진웅이 태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사람을 일하라고 들들 못 가? 태어난 지 벌써 3년이 다 돼가요, 어머님. 애들은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데 언제까지 방 한 칸짜리 집에서 살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아픈 사람을 일하라고 내쫓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야. 얼마 전에 병원 다녀왔는데 이제 괜찮대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일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진웅이가 아니라는데 네가 뭘 안다고 그딴 소리를 해? 이것이 아주 남편 벗겨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한량처럼 사는 남편이나 그런 남편을 감싸보도는 시어머니나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아 어느 순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손주들은 막대사탕 하나 안 사주면서 다 큰 남편에게는 용돈이라도 챙겨주시는지, 남편은 돈 한 푼 안 벌면서도 때 되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신발을 신고 다녔네요. 어쩔 때는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아이들을 위해 참았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빠 없이 크는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껍데기만 부부인 채로 몇 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천인공노할 그 사건이 벌어졌어요.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얼마 전부터 가슴이 이렇게 아프네. 누가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아. 얼마 전부터 불현듯 찾아오는 가슴 통증에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셔서 하루 나를 잡고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방암이네요. 꽤 진행돼서 바로 수술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응급실에 갔을 때처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늘 강해 보이던 엄마도 그 이야기를 듣고는 충격을 받으셨는지 아무 말씀도 못 하셨어요. 그런 엄마를 바라보는데 그 사이 많이 늙고 야위셨더라고요. 애들 둘 키우느라 정신없다는 핑계로 그동안 엄마를 돌보지 못한 스스로가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간 엄마를 버팀목 삼아 살았는데 이번에는 제가 엄마의 버팀목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엄마의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가게는 당분간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수술을 앞두고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당연히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지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시어머니가 병문안을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내키지 않았지만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안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와서는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며 엄마 안색을 살피시더니 금세 남편을 데리고 병실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저럴 거면 왜 오셨나 의아했는데 곧 그 이유를 알고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가 보기엔 어떠냐? 의사는 만나봤어? 일단 수술을 해봐야 안다는데 암이 생각보다 많이 퍼져서 힘들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래. 너 장모 보험은 좀 들어놨니? 장모님이 의외로 그런 건 잘 들어두셨더라고요. 가게 화재보험 같은 것도 다 들어주셨으니까 암보험은 당연히 들어주셨겠죠. 요즘은 암 진단 받으면 바로 나온다는데 그걸로 집부터 옮겨라. 안 그래도 그러려고요. 이럴 때는 집사람이 외동이라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사망보험금도 따로 드시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 나오면 액수가 꽤 될 것 같아요. 화장실에 가려고 나왔다가 계단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들여다봤더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그 대화 내용이 들을수록 기가 찼습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우리 엄마를 두고 돌아가시면 보험금이 얼마나 나올지 핸드폰 계산기까지 두드리는 남편을 보니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더군요. 우리 엄마 보험금을 두고 집을 바꾸자 차를 사자 작당오이하듯 이야기하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보고 더는 못 참겠어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못들 하시는 거예요. 제가 듣고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는지 버럭 소리를 지르자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 저를 쳐다보더군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멀쩡히 살아있는 우리 엄마를 두고 뭐? 사망보험금? 네가 인간이니?
너 남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남편이 남편 나와야 대우를 해주죠. 그건 애들 아빠라고 참고 살았는데 이건 아니죠, 어머님. 어머님이 아프셔서 알아 누웠는데 제가 그 앞에서 보험금 얘기하면 어머님은 기분 좋으시겠어요? 아프긴 내가 왜 아파? 너네 엄마처럼 식당이라는 사람이나 골병 드는 거지. 어머님, 함부로 예단하지 마세요. 건강 그거 함부로 자신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너 지금 시애미 협박하는 거냐? 당신 지금 우리 엄마한테 무슨 얘기하는 거야? 왜? 기분 나빠? 나도 유치해서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네 엄마랑 네가 애틋한 만큼 나도 우리 엄마랑 애틋해. 우리 엄마 평생 나 때문에 고생만 했는데 그러다 저렇게 됐는데 남편이라는 자체가 위로는 못해줄 망정 뭐 보험금? 그딴 소리 짓거릴 거면 다시는 오지 마. 다시는 여기 얼씬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속에 있는 말을 뱉어내고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경실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시어머니를 보내고 왔는지 한참 뒤에야 와서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더군요. 하지만 남편의 본심을 안 이상 제 눈에는 그 모든 게 가식처럼 보였습니다. 더 이상 남편 얼굴을 보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당분간 엄마 간호에 매진하겠다며 애들도 엄마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별말 없이 알았다고만 했습니다. 이후 저는 엄마 집과 병원을 오가며 엄마를 간호하는 데 매진했습니다. 엄마는 무사히 수술을 마치시고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하셨죠. 그런데 수술보다 항암 치료가 무섭다더니 뭐든 잘 드시던 엄마가 헛구역질을 하시며 드신 걸 다 토해내기 일쑤였어요.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는 엄마를 보며 이러다 잘못되시는 건 아닌가 속으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엄마의 버팀목이 되기로 한 이상 제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엄마를 지켜주기로 마음먹었으니까요. 도저히 안 먹힌다. 네가 힘들게 만들었는데 미안해. 아니야 엄마. 오늘은 입에 안 맞을 수도 있지. 다른 거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아 설아 너도 힘들 텐데. 힘들기는 조금만 기다려. 다행히 그 사이 부쩍 큰 두 아이들도 저를 도와 엄마를 간호했어요. 할머니, 이 모자 싸봐요. 우리가 사왔어요. 아이고, 우리 강생이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이런 걸 사왔어. 할머니가 용돈 주신 거 있잖아요. 그거 안 쓰고 모아놨어요. 아직도 많이 남았으니까 할머니 다 나으면 엄마랑 같이 놀러 가요. 그래. 이 할미가 얼른 나야겠구나. 하루가 다르게 머리카락에 빠져 우울해하는 할머니를 위해 이제 겨우 초등학생밖에 안 된 아이들이 용돈을 모아 예쁜 모자를 사온 걸 보고 저 역시 코끝이 찡했습니다. 언제 애들이 이렇게 컸나 싶었네요. 하긴 아이들이라고 왜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저희들을 위해 얼마나 애쓰고 헌신하셨는지 다 아는 거죠. 그에 비해 남편은 가뭄에 콩나듯 얼굴을 비치더군요. 그렇게 오는 것도 그다지 반갑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괜찮은지 상태가 나빠지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러 오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마다 보이는 남편의 행색은 시어머니가 챙겨주시는지 신수가 훤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3차 항암까지 마치셨을 때 다시 가게 문을 열었어요. 보험금이 넉넉히 나왔지만 그 돈은 되도록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치료비를 위해서만 쓰고 생활비는 제 손으로 버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무렵 두 아이들은 그래도 친정엄마 수발은 어느 정도 들 수 있어 가능한 일이었죠. 엄마 없이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게 처음에는 버거웠습니다만 점차 요령이 생겼어요. 가게를 좀 오래 닫아놔서 처음에는 벌이가 시원치 않았지만 금세 자리를 잡으면서 사람을 한 명 더 쓸 수 있게 됐죠. 엄마 역시 손자 손녀를 보며 힘든 항암 치료를 이겨내고 계셨습니다. 속을 개원해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드시려고 하고 아이들과 함께 조금이라도 동네 산책을 다니려 노력하셨어요.
그렇게 함께 노력하다 보니 항암 치료가 무사히 끝이 났고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암이 재발하지 않았는지 꾸준히 추적 관찰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네요. 그 사이 저는 가게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가게를 홍보하면서 포장 판매도 하고 택배 배달도 시작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서 저나 엄마나 전보다 금전적, 시간적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간 쉬는 날도 없이 일했는데 이제는 2주일에 하루는 쉬면서 엄마를 모시고 아이들과 함께 이곳저곳 나들이를 다니는 생활이 가능해졌어요. 그것만으로도 어찌나 감사하던지요. 그 사이 남편이나 시어머니와는 더욱 소원해졌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가끔 왕래하며 무늬만 부부처럼 살고 있었죠. 제가 전적으로 아이들을 돌보았고 남편은 이런 한 푼 보태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아빠라는 존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혼하지 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혼자 집에 계시던 시어머니가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남편의 발견도 늦어져서 병원에 실려갔을 때는 이미 위독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오른쪽 전체가 마비되면서 거동은커녕 말씀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 왕래는 드물어도 아직은 부부였기에 저도 며느리 된 도리는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시어머니가 병원에 계실 때 되도록 자주 찾아뵈려고 노력했어요. 반면 남편은 일도 안 하면서 뭐가 그리 바쁜 건지 제가 갈 때마다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네요. 태어난 후 시어머니를 돌보는 문제가 있었지만 저는 당연히 남편이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살던 지하집은 처분한 지 오래이고 남편은 진작부터 어머님 댁에 얹혀 살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태어난 날에도 남편은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내심 서운해하면서도 저한테는 그걸 내색하지 않으시려 했어요. 왜 아니었겠어요.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그렇게 싫어하던 며느리의 부축을 받으며 집에 가게 됐으니 속이 말이 아니었겠죠. 그렇게 집에 도착하니 뜻밖에도 남편은 집에 있더군요. 문제는 알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왔어. 엄마도 오셨어요? 차 안 막혔어. 곧 퇴근 시간인데. 커다란 캐리어를 펼쳐놓고 그 안에 자기 옷가지를 싸고 있길래 대체 무슨 상황인가 물었는데 답은 안 하고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더군요. 그래서 재차 물었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 물었잖아. 당신 짐은 왜 싸고 있는데? 당신이 이제 이 집에 들어올 테니까 내 짐은 미리 싸놔야지. 내가 여길 왜 들어와? 우리 엄마 저렇게 됐는데 며느리인 당신이 모셔야지. 뭐? 하도 기가 차서 대답도 못하고 서 있는데 그 뒤에 늘어놓는 말은 더 가관이었어요. 당신 장모님 항암 치료 받으실 때도 장모님 집에 들어가서 각별히 모셨잖아. 그래서 우리 엄마도 부모님이나 다름없지. 시어머니신데. 그럼 당신이 들어와서 모셔야 되지 않겠어? 그럼 당신은 친자식이잖아. 나야. 남자가 챙겨봐야 얼마나 살뜰히 챙기겠어. 괜히 있어봐야 방해 만들지. 엄마 보험금 나온 걸로 내가 지낼 곳은 구했으니까 당신이 여기 들어와서 편히 있어. 우리 따로 산 지 오래라 같이 있으면 불편할 거 아니야. 사람이 뻔뻔해도 정도가 있지. 태연하게 저런 말을 내뱉는 걸 보며 도대체 어떻게 대꾸를 내줘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솔직하게 나가기로 마음먹었어요. 내가 왜? 당신 부모님인데 내가 왜 여기 들어와서 수화를 드냐고. 우리 엄마야, 내 엄마니까 그렇게 챙겼지. 그럼 당신은 우리 엄마 아플 때 뭐 했는데? 보험금 얼마나 할까 계산이나 두드렸지. 아픈 우리 엄마 죽을 한번 사다 드렸어. 손을 한번 주물러 드렸어. 코빼기도 안 비쳤잖아. 근데 내가 왜 당신 엄마를 모시는데?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네 엄마 내 엄마가 어딨어. 다 같이 효도하며 사는 거지. 그니까 당신은 안 한 효도를 왜 나한테 강요하냐고. 나는 우리 엄마 챙기기에도 바빠.
효도는 각자 셀프로 해. 우리 여태 그렇게 살았잖아. 안 그래? 야, 너 지금 나한테 집구석에 처박혀서 엄마 똥기저귀나 치면서 살라는 거야? 내가 미쳤냐? 그런 짓을 하게? 제가 세게 나오자 할 말이 없었는지 남편이 버럭 화를 내더군요. 그 말에 결국 시어머니가 참지 못하고 더듬거림에 입을 여셨습니다. 이놈, 너 내 보험금은 어쩌고? 이 집에서 먹고 살게 해준 게 누군데? 그거야 엄마는 부모잖아요. 부모가 자식 챙기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럼 넌 자식 아니야? 자식이 부모 모시는 건 당연한 게 아니야. 아, 엄마. 나도 아직 몸이 온전치 않아요. 아픈 자식한테 감명받고 싶어요? 이놈, 제 자식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어서 금이야 오기야 키워놨더니. 그니까 하나 더 낳지 그랬어요. 나도 부담스러워요. 형이나 누나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아. 엄마 기대에 부응하면서 사는 거 나도 힘들었다고요. 뭐?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셨는지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남편은 그러거나 말거나 콧방귀도 안 뀌었지만요. 이렇게 보니 시어머니도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 하며 애지중지 키웠건만 결국 돌아오는 건 이런 대접이라니. 하지만 저 역시 시어머니에게 당한 게 있어서 더는 이 가족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네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안쪽으로 모셔드리고는 그대로 집을 나왔어요. 그러자 남편이 헐레벌떡 뛰어와 저를 잡더군요. 가긴 어디로 가? 엄마를 저렇게 두고. 우리 집 가야지. 여긴 당신 집이잖아. 그 사이에 우리 집 당신 집이 어딨어. 여기가 우리 집이지. 왜 여기가 우리 집인데? 우리 애들 여기 와서 밥 한 번 먹은 적 없어. 이제 와서 치졸하게 왜 그래? 아, 그럼 자주 와서 밥 먹고 그러지 그랬어. 내가 뭐하러 그런 짓을 해? 우리 애들 예뻐하지도 않으시는데 뭐하러 우리 애들 데리고 꾸역꾸역 여기까지 와서 밥을 먹어. 당신이랑 어머님 둘이 세상에 애틋했잖아. 그럼 앞으로도 쭉 그렇게 살아. 애틋하게 두 모자가 그렇게 살라고. 야이씨, 엄마가 저렇게 됐는데 나 혼자 어떻게 모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버럭버럭 화를 내는 남편을 보며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직고를 날렸습니다.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좀 있어봐. 당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고. 우리 엄마 아팠을 때 당신 어떻게 했어? 찾아오는 건 바라지도 않아. 하다못해 괜찮으시냐고 안부 전화라도 해봤어. 가끔 가서 살폈잖아. 아, 죽었나 살았나 보험금은 언제 나오나 궁금해서 찾아오는 거. 야! 뭘 잘했다고 소리 질러. 내가 멍청했어. 애들 커가는 사이 돈 한 푼 안 보태고 소풍 한 번은 하지 않단 사람을. 그래도 애들 아빠니까 주려고 했는데 돈은 안 되겠다. 우리 그냥 깨끗하게 갈라서자. 당신이나 나나 이제 제 갈 길 가자고. 뭐? 지금 우리 엄마 저렇게 됐다고 날 버리겠다는 거야? 진작 버릴 걸 애들 때문에 여태 참은 걸 고맙게 생각해. 그렇게 세기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침 엄마와 두 아이가 저녁을 먹고 있기에 함께 저녁을 먹고는 제가 생각한 바를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너희한테는 미안하게 생각해. 엄마도 아빠 빈다리를 생각해서 이 결혼을 어떻게든 유지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더는 힘들 것 같아. 엄마, 그럴 필요 없어. 사실 우리도 엄마 때문에 참고 있었어. 뭐? 가끔 아빠 만나도 하나도 재미없었어. 아빠는 우리한테 관심도 없고 맨날 할머니 가게 잘 되냐, 돈 많이 버냐 그런 것만 물어봤거든. 제 말에 딸아이가 뜻밖의 말을 했어요. 그러자 아들도 마음을 먹었는지 덧붙이더군요. 맞아. 내가 새우 먹으면 피부에 뭐 난다고 말했는데 엄마 없을 때 새우 보고 사와서는 먹으라고 하고. 아빠는 내가 한 말 하나도 기억 못해.
맞아, 엄마. 아빠 만나기 싫은데 그래도 엄마가 만나라고 하니까 억지로 만난 거야. 우리는 그냥 엄마랑 할머니랑 있는 게 훨씬 더 좋아. 지금껏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버텨왔는데 도리어 저의 그런 생각 때문에 아이들이 참아왔다니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흘렀어요. 제가 눈물을 훔치니까 두 아이들이 울지 말라며 소매로 눈가를 닦아주었습니다. 친정엄마 역시 제 손을 잡으며 이야기해 주셨어요. 소연아, 아무 생각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행복해야 나도 애들도 행복한 거야. 지금껏 참고 사느라 애 많이 썼다. 고생했다 우리 딸. 친정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와락 눈물이 터졌어요. 그런 저를 친정엄마는 말없이 안고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러자 두 아이들도 저를 위로한다며 따스하게 안아줬습니다. 한참을 얼싸안고 울다 이제 감정을 좀 추스리려는데 타이밍이 알고 그 순간 딸아이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남편의 전화였죠. 제가 받으려는데 딸아이가 먼저 전화를 받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빠, 우린 이제 아빠 안 볼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도 엄마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친할머니도 싫어요. 우리 엄마, 더는 아프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또 끊어버리는데 전화 친정엄마나 어안이 벙벙했어요. 진이야, 그래도 아빠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아빠도 친할머니도 싫어. 엄마 아프게 하잖아. 나도 엄마 아프게 하는 아빠는 싫어. 두 아이가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친정엄마도 제 결정을 지지하니 더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며칠 뒤 시어머니 집으로 찾아가서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던졌어요. 당신 진짜 나랑 헤어질 생각이야? 우리 애들 아빠 없는 애들로 키울 거냐고. 나도 그 생각 때문에 미련하게 이 결혼을 이어왔는데 당신은 이미 애들한테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존재더라. 뭐? 애들도 다 알아. 자기한테 관심도 없고 시큰둥한데 그런 아빠 있으면 뭐해. 당신이 여태 애들한테 한 걸 생각해봐. 그런 아빠가 꼭 있어야 하는지도. 애들이랑 만나게 해줘. 내가 다시 얘기해볼게. 아니, 애들이 더 이상 당신 만나고 싶지가 않대. 나도 이제 그런 미련한 짓 그만두려고. 남편과 대화를 마치고 돌아서는데 안방에 누워있던 시어머니가 왼손을 뻗으며 저를 부르더군요. 너 이렇게 가면 어떡하냐? 나나 우리 아들은 어떡하라고? 이제 두 분이 알아서 하세요. 보험금 많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잘 얘기해보세요. 저는 그 보험금 관심 없으니까. 시어머니와 남편을 뒤로하고 그 집을 나오는데 어찌나 속이 후련하던지요. 오래 묵은 짐을 탈탈 털어낸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남편이 몇 번 연락해왔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결국 며칠 후 남편과 저는 합의 이혼을 하게 됐죠. 남편은 별다른 소득이 없으니 결국 시어머니를 모시며 그 집에서 보험금과 연금으로 근근히 생활하는 것 같았습니다. 뒤늦게 저한테 아이들의 안부를 물으며 질척거렸지만 저도 아이들도 마음을 정리한 이상 더는 곁을 줄 이유가 없었네요. 돌아보니 15년 남짓한 시간 동안 남들은 한 번 겪기도 어려운 일을 저는 3번이나 겪었네요. 남편의 사고와 친정엄마의 암 선고, 시어머니의 중풍까지. 처음 남편이 사고가 났을 때는 모든 게 다 막막하고 앞이 캄캄했습니다. 모아놓은 재산은 하루아침에 치료비며 합의금으로 다 날아가고 당장 내일 먹을 끼니를 걱정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일로 서먹했던 친정엄마와 저는 서로를 이해하며 누구보다 돈독한 모녀 사이가 되었어요. 저 역시 전보다 더 단단해질 수 있었고요. 그 덕에 친정엄마가 암에 걸리셨을 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엄마를 돌볼 수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건 가족뿐이라는 말이 있죠. 저는 친정엄마가 있었기에 힘든 시기를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역시 저와 아이들 덕분에 힘든 항암 치료를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씀하세요. 물론 그렇지 않은 가족도 있겠지요. 저희 남편과 시어머니처럼요.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 엄마와 저처럼 평소에는 무심해도 힘들 때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는 가족이 세상에 더 많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살만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안부 인사라도 전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저 역시 사랑하는 가족들과 따스한 저녁을 먹으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 긴 사연은 이걸로 마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